안녕하세요.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김용기입니다. 제가 오늘은 AWS 스토리지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에서는 다양한 스토리지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오늘은 여기에 대한 스토리지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와 그리고 이를 이용한 대규모 데이터 전송 사례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전송을 할 때,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고려사항 부분, 그리고 AWS가 제공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항상 스토리지를 넘길 때, 데이터를 넘길 때 문제가 되고 있는 작은 파일들, 대량의 작은 파일들을 넘길 때 이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나에 대한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고려사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스토리지에서 세 가지 타입의 스토리지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먼저 처음은 왼쪽에 보시는 블록 스토리지입니다. 블록 스토리지는 하나의 서버가 하나의 볼륨을 직접 마운트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UN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LUN이 연결되어 있어서 애플리케이션이 해당 볼륨에 마운트해서 읽고 쓰고 하는 방식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파일 스토리지가 되겠습니다. 파일 스토리지는 보통 NAS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서버들이 하나의 볼륨을 동시에 공유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입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사실 비교적 최근에 나온 방식이 되는데 HTTP 프로토콜로 데이터를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클라우드에서도 사실 애플리케이션이 데이터를 사용하려면 이런 세 가지의 동일한 타입을 제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아무래도 온프레미스와 그다음에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비스 연속성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아마존 EBS라고 하는 블록 서비스, 그리고 아마존 EFS와 FSX라는 파일 기반의 스토리지, 그리고 S3라고 하는 그런 오브젝트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넘기느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사실 데이터 이관은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용량에 따라서 이 데이터 이관 작업이 수주가 걸리기도 하고요. 또는 최종 동기화를 위해서 서비스 다운타임을 가져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담당자라면 누구나 가장 빠른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서비스가 무엇인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 이관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채택할지 고민을 할 때 고려할 5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데이터를 어떤 스토리지로 옮기느냐입니다. 두 번째는 이 데이터를 한 번만 전송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동기화를 해야 될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데이터들이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한 번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다시 클라우드에서 온프레미스로 옮겨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데이터를 이관할 때 데이터의 용량과 가용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들도 알아봐야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데이터 서비스, 마이그레이션을 사용할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트워크 대역폭의 제한입니다. 즉 네트워크 구간 중에서 네트워크의 한계를 알아야 되는데, 이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최저의 속도, 즉 네트워크 구간 중 다양한 구간 중에서 가장 속도가 안 나는 그런 바틀렉이 되는 구간의 속도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럼 네트워크 대역폭과 전송 속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웬에서 제공하고 있는 100Mbps 속도를 사용한다고 하면 1테라를 전송을 하는데 1테라 스토리지를 데이터 용량을 옮기는데 30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또 10테라로 옮긴다고 하면 그럼 12일이 되겠죠. 그런데 이거와 동일한 용량을 기가바이트 10G 이상으로 하게 되면 1테라가 18분, 그리고 10테라는 3시간이면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의 밴드위스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속도가 엄청 달라지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를 고용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를 드립니다. AWS는 다이렉트 커넥이라고 하는 그런 네트워크 서비스가 있어서 온프레미스와 그리고 클라우드 간에 1G와 10G로 밴드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좀 더 빠른 속도로 가용한 시간 내에 데이터를 옮길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페타 단위 이상의 데이터가 있다. 그리고 이것들을 전송을 하는데 10G를 가지고도 10페타는 124일이 걸린다.
라고 하게 되면 결국 이거는 네트워크를 통해서는 옮기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때는 오프라인 전송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을 권고를 드리게 되고요. 이를 위해서는 AWS에서 스노볼이라고 하는 그런 오프라인 전송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전부 다 스노우볼로만 옮기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네트워크만 가지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스노우볼로 전체 풀 볼륨을 가지고 데이터를 이관을 하고 그 이후 증분 데이터에 대해서만 다시 네트워크로 전송을 하는 이런 두 가지를 혼합하는 이관 전략을 세우는 것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AWS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는 사실 사용자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스노우볼과 같이 오프라인 전송을 통해서 데이터 전용 장비를 가지고 있고 이걸 통해서 데이터를 옮기는 서비스가 있고요. 또는 AWS 데이터 싱크라든가 아니면 AWS 트랜스포퍼 SFTP 같은 온라인 전송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옮기는 것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또는 AWS 키네시스 서비스를 통해서 스트리밍 데이터를 그대로 온프레미스에서 받아서 또는 클라우드에서 받아서 AWS 스토리지로 저장을 시킬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만 그 데이터만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나 또는 서버 자체와 같은 경우에는 AWS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나 또는 클라우드 인디어와 같은 별도의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이용해서 좀 더 편리하게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다이렉트 커넥션이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결국 이거는 네트워크 대역폭을 크게 확장을 해주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을 좀 더 빨리 해줄 수 있고 그래서 그 대역폭은 원지라든가 또는 텐지에 대한 서비스를 그 대역폭을 제공해주고 있는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서 설명한 다양한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중에서 데이터에 특화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특화된 몇 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맨 왼쪽에 보이는 AWS 트랜스포퍼 SFTP 그리고 AWS 데이터 싱크, AWS 스토리지 게이트웨이 이 3가지의 서비스는 결국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가 전송되는 그런 서비스이고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AWS 스노우볼 엣지는 오프라인 전송으로 별도의 하드웨어 장비를 가지고 IDC에서 데이터를 부은 후 이거를 차를 통해서 운반을 하고 AWS 데이터 센터에서 바로 데이터를 S3로 옮기는 그런 온라인의 3가지 서비스와 오프라인의 1가지 서비스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WS 트랜스포퍼 SFTP입니다. AWS 트랜스포퍼 SFTP는 이미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SFTP와 동일한 작동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리눅스 환경에서는 파일 전송 시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파일질라와 같은 그런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좀 쉽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SFTP와 그 다음에 이런 AWS 트랜스포퍼 SFTP의 가장 큰 차이점은 타겟이 되는 공간이 S3라는 그런 S3 오브젝트 스토리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프레미스의 파일들을 저장을 하게 되면 바로 S3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좀 더 편리하겠죠. 일반 SFTP 같은 경우에는 뭐 서버로 옮기거나 아니면 서버에 붙어있는 스토리지로 데이터를 옮기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저희가 보통 데이터 레이크라든가 아니면 데이터의 저장소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토리지로 S3 스토리지로 바로 옮겨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SFTP 데몬을 설치할 필요도 없고 설정을 관리하거나 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AWS 트랜스포퍼 SFTP의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클라이언트는 이제 온프레미스에 있게 되겠죠. 그래서 파일질라라든가 아니면 WinSCP 같은 그 SFTP 별도 클라이언트를 사용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AWS 클라우드로 이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SFTP용 그 트랜스포퍼 SFTP 서비스를 올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S3 버킷을 만들게 됩니다. 버킷에 결국 SFTP로 들어가게 되는 트랜스포퍼 SFTP로 들어가게 되는 데이터들은 다 S3의 오브젝트 형태로 저장이 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장을 만들어 놓게 되면 기존 클라이언트를 활용을 해서 SSH 키 기반의 인증을 받거나 또는 패스워드 인증을 받아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올라간 데이터는 AWS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일을 S3에 올렸어. 그 다음 이 파일들을 좀 컴퓨터를 통해서 조작을 해 라고 하면 람다와 같은 서비스와 연계를 통해서 파일에 대한 조작 부분들, 컴퓨팅도 파일 변경 작업도 다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례는 이제 블루티비와 같은 회사들도 트랜스퍼 SFTP를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럼 다음으로는 AWS 데이터 싱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 데이터 싱크는 온라인의 S3와 그 다음에 EFS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동기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즉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가 전송되고 쉽고 빠르게 데이터를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클라우드 환경으로 옮기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데이터 동기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 스토리지 간의 데이터를 동일하게 유지시키고 또 데이터 정합성을 체크하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주 변경되는 이런 온프레미스의 데이터를 클라우드 저장 공간과 주기적으로 동기화를 시킬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온프레미스의 데이터가 파손됐을 때 이걸 복구할 수도 있게 됩니다. AWS 데이터 싱크의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AWS 데이터 싱크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는 EC2나 또는 VM웨어의 VM 형태로 설치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AWS 다큐먼트에 기재되어 있는데 VM웨어 버전, 하이퍼바이저 버전이 6점대 이상이어야 이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EC2인 경우에는 별도의 AM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AMI를 통해서 VM을 설치한다고 하면 그러면 에이전트가 바로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VM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로 동기화할 양쪽 끝 지점을 선택한다고 하면 이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온프레미스에서는 NFS나 또는 삼바를 통해서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하고 파일을 읽어서 그리고 AWS 클라우드로는 S3나 EFS 또는 FSX로 전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전송은 동시에 병렬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병렬로 처리가 되고 또 TLS 프로토콜을 통해서 암호화가 되기 때문에 더 빠르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옮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AWS의 스토리지 게이트웨이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 스토리지 게이트웨이는 말 그대로 AWS 클라우드의 스토리지 서비스들을 온프레미스의 서버에서 접속할 수 있는 이런 통로를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서 온프레미스의 백업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전송을 할 수 있고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요. 그리고 온프레미스의 스토리지를 클라우드 기반 파일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데이터를 다른 지역의 사용자와 그리고 네트워크 드라이브로 이걸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유가 가능해지게 되는 거고요. 또 네트워크 환경만 잘 만들어진다고 하면 로우 레이턴시로 애플리케이션이 직접 클라우드의 데이터를 통해서 서비스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AWS 스토리지 게이트웨이는 사실 세 가지 타입의 그런 게이트웨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파일 게이트웨이, 그 다음에 볼륨 게이트웨이, 테이프 게이트웨이 이 세 가지가 되겠는데요. 파일 게이트웨이는 NFS 마운트를 통해서 그 파일을 S3로 저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앞에 따는 NFS 삼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파일 공유 스토리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장소 자체는 실제 S3의 오브젝트 형태로 저장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볼륨 게이트웨이는 EBS에 대한 볼륨을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버에서 실제로 아이스카시 프로토콜을 통해서 블록 스토리지를 클라우드에서 서버에서 마운트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해당 데이터는 스냅샷으로 EBS의 스냅샷 형태로 이렇게 저장이 되게 되고 EC2에서는 이 스냅샷을 가지고 마운트를 해서 직접 가공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은 테이프 게이트웨이입니다. 테이프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테이프, 즉 VTL 형태로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백업 소프트웨어와 연동을 해서 VTL로 백업에 대한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작동 방식은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다음 표와 같이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파일 게이트웨이, 볼륨 게이트웨이, 테이프 게이트웨이 이런 형태를 통해서 이 서비스들이 직접 AWS의 스토리지 게이트웨이와 연동이 됩니다. 그러면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아까 데이터 싱크에서도 그 VM 형태로 데이터가 저장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에서도 게이트웨이가 VM 형태로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VM웨어라든가 아니면 MS의 마이크로소프트의 하이퍼V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럼 두 개에 대한
보통 500메가 정도 되는 이런 VM 이미지를 가지고서 게이트웨이를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암호화된 HTTPS 프로토콜로 실제 AWS로 데이터가 전송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암호화돼서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전송을 하게 되면 이제 끝에 타겟 부분에 대해서는 맨 끝에 보이시는 바와 같은 다양한 AWS의 스토리지들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S3 그 패밀리가 되겠죠. S3라든가 글레이셔, 그 다음에 글레이셔 딥다이브 아카이브 같은 스토리지 솔루션들로 저장이 될 수도 있고, 또는 EBS라든가 아니면 AWS 백업 쪽으로도 데이터에 대한 전송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AWS 스노우볼 엣지에 대한 데이터 서비스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로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려운 점이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는 도저히 옮길 수 없을 만큼 많은 데이터가 이것들을 클라우드로 옮길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를 옮기기 위해서 아무래도 그 물리적으로 직접 오프라인 방식의 전송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너무나 많은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옮길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게 AWS 오프라인 전송 서비스인 스노우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AWS에서 스노우볼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AWS 스노우볼이 있고, 스노우볼 엣지, 그 다음에 스노우볼 모바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지금은 스노우볼 엣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게 좀 사용이 편하십니다. 스노우볼은 그 데이터에 대한 저장 장치만 제공해 드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엣지 같은 경우에는 이 저장 장치 플러스 EC2 인스턴스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수백 테라 이상의 데이터를 정말 컨테이너를 통해서 넘겨가는 거기 때문에 훨씬 대단히 용량을 전송시킬 수 있는 그런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스노우볼 엣지는 스토리지 용량은 약 100테라 정도 됩니다. 100테라바이트가 되는데, 실제 파일 시스템에서 가용 용량으로 따진다고 하면 81테라, 80테라 정도 데이터가 사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데이터가 양쪽 동단에 암호화돼서 데이터가 전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유출된다, 중간에 갑자기 스노우볼 엣지를 뺏겼다, 어떤 누군가 와서 이것들을 훔쳐갔다 한다 하더라도 이 데이터를 볼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8.5G의 중력을 보호할 수 있고, 또는 비와 먼지와 같은 외부적인 손상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 데이터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그래스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IoT와의 연결성 이런 부분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엣지 컴퓨팅을 위해서 EC2에 대한 컴퓨팅을 스노우볼 자체에서 뜰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으로는 GPU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작동 방식은 사실 이제 다음 데이터 전송 사례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그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전송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를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와 비교를 해서 좀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클라우드의 스토리지 저장소가 S3인 경우에는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더라도 가능하지만, EFS나 또는 FSS와 같이 이런 곳으로 데이터를 보내게 될 때는 데이터 싱크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직접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EBS로 데이터를 보낸다고 하면 아무래도 스토리지 게이트웨이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할 것이고요.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가 전송될 때는 데이터 싱크 아니면 트랜스퍼 포 SFTP, 스토리지 게이트웨이 이런 것들로 사용을 해서 양방향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럴 때는 약간 적은 용량의 데이터, 그리고 전송할 수 있는 기간이 길 때, 이럴 때는 네트워크를 통한 게 충분히 유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수십 테라 또는 수십 페타까지 넘어가는 이런 대용량의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스노우볼을 엣지를 사용하는 것을 권고를 드리게 됩니다. 그럼 스노우볼 서비스를 이용해서 대량의 데이터 전송을 진행했었던 실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에서는 현재 다음 고객은 사실 롯데 이커머스가 되겠는데요. 롯데에서는 여러 곳에 뭐 백화점이라든가 아니면 마트 같은 곳을 좀 통합을 해서 한 곳에서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통합 온라인몰을 이 당시에는 오픈하려고 준비 중에 계셨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온라인몰이라고 하는 것이 아래 보시는 것 상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 많은 상품들을
고객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다 이미지로 처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상품 이미지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 이미지들을 클라우드로 옮기는 게 하나의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그런 챌린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객 당면 과제는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는 제품 이미지가 이제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이미지가 없다 보니까 서비스를 개발을 시작하기도 힘들다라는 게 문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개발을 빨리 하기 위해서 빨리 데이터를 옮겨줘. 언제나 요청 시간은 아삽이 되겠죠. 그래서 옮겨야 할 대상을 좀 찾아봤습니다. 파일들에 대한 구조를 알아야만 어떤 효과적인 방식을 쓸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 봤는데 파일 개수가 약 1억 4천만 개가 됐고요. 그리고 용량은 보이시는 것처럼 약 17테라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파일 크기는 상당히 작습니다. 작은 파일들이 많은 200K 이하의 그리고 뭐 커봤자 몇 메가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파일들이 1억 4천만 개 이상 이런 상황이었죠. 사실 처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은 파일들을 옮기는 게 스토리지에서 그 데이터를 옮길 때 항상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었는데 그런 당면 과제가 지금 발생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옮기는 것도 사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서는 좀 더 설명드렸었던 그런 네트워크 데이터 서비스인 그 다이렉트 커넥이라는 서비스를 실제로 사용하고 계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이렉트 커넥을 만약에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다 써버린다고 하면 너무 많은 그런 대역폭을 점유하기 때문에 문제가 갈 수 있어서 결국 이건 사용하지 못했고 스노우볼을 서비스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일단 1차 시도는 그냥 있는 그대로 옮기는 거였습니다. 스노우볼 엣지를 IDC에 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클라이언트를 설치하고 등등 작업을 한 다음에는 다 IDC 나와서 이제 원격으로 접속해서 작업을 하게 됐는데 그냥 AWS CP 명을 사용했죠. AWS S3 싱크 명령을 주로 사용하고 계시는데 고객 요건은 이 파일명을 하나하나마다 다 바꿔야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싱크를 통한 정확성 체크할 수 있는 건 사용할 수 없었고 대신 CP를 통해서 하나하나 넘기는 그런 방식을 사용해야만 됐습니다. 5일 정도 사용을 해보니까 2천만 개를 전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반납을 했죠. 여기서 잠깐 그럼 AWS 스노우볼 엣지가 어떻게 전송되는가 이런 처리 절차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노우볼을 사용하시려면 AWS 매니지먼트 콘솔에서 스노우볼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 2, 3일 정도 지나고 나면 스노우볼을 고객이 요청하신 그런 IDC로 전송이 되게 되죠. 물류센터에서 스노우볼이 오게 되면 이것들을 설치를 하고 스노우볼 엣지를 연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데이터를 복제를 합니다. 실제 아까 말씀드린 AWS CLI 커맨드를 통해서 S3로 데이터가 전송되니까 그 CLI 커맨드를 통해 전송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데이터를 쭉 전송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간은 데이터량과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파일 개수 여기에 대해 좌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주로 속도가 많이 걸리는 거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로 다 끝났다고 하면 AWS로 다시 이제 콘솔을 통해서 반납을 신청을 합니다. 반납을 신청을 하게 되면 AWS 기사분이 다시 오셔가지고 저 장비, 스노우볼 장비를 수거를 해 가십니다. 수거를 하고 가서 그러면 데이터 센터에, AWS의 데이터 센터에 해당 그 스노우볼을 갖다 놓고 AWS 데이터 센터 엔지니어 분이 이것들을 스노우볼을 S3로 다시 올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저희가 옮기는 시간을 계산할 때 좀 간과하는 부분이 세 번째는 데이터 복제 부분, 즉 고객의 스토리지에서 스노우볼로 넘기는 거,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거의 동일하게 스노우볼에서 S3로 옮기는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계산을 하게 되면 복제하는 시간만큼 거의 그 스노우볼에서 그 S3로 올려가는 시간도 걸리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다음에 그 작업 시간 전체를 계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이렇게 흘러가게 되고요. 그래서 1차 결과를 보게 됐더니 총 약 2테라 정도의 데이터가 올라가게 됐고 그리고 데이터량은 약 2천만 개 정도의 데이터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근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 트랜스퍼 레이트, 그 속도가 6메가밖에 안 났습니다. 총 2천만 개를 올리는데 5일이 걸렸다. 그러면 1억 4천만 개라고 하면 약 35일이 걸렸다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S3를 또 올리는데 또 35일 걸렸다고 하면 전체 시간은 약 70일. 고객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수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5일 동안 그리고 데이터가 전송되는 동안에 저와 고객분께서는 항상 계속 고민을 하고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개선 방안을 찾게 됐습니다. 일단 먼저 고려하게 된 거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로 보였던 게 파일마다 커넥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파일마다 그 S3로 스노우볼로 가는 커넥션을 가지게 되고 맺고 끊고 하는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게 문제가 됐겠죠. 뭐 1억 4천만 개를 다 커넥션 맺어서 하나하나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계산을 해봤더니 파일 한 개를 전송을 하고 커넥션을 맺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그 이후에 이걸 끊는 그런 과정까지 약 1초가 걸린다고 하면 총 1억 개니까 뭐 1억 개로 간단하게 계산하면 1억 초. 1억 초라고 하면 이걸 날짜로 계산하면 1157일, 약 3년 정도 걸린다는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 이 좀 극단적이긴 한데 이렇게 계산했기 때문에 좀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고려를 했죠. 그래서 맨 처음에 커넥션 타임을 줄이기, 그리고 커넥션 타임을 줄이기 위해선 결국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이걸 뭉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타르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뭉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타르 라이브러리가 뭉쳐서 저장되는 공간은 아무래도 속도가 좋은 메모리상의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 세 가지를 고려를 하고 막 이제 스크립트를 짜게 됐습니다. 스크립트를 짜고 하는데 저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5일이었죠. 5일 동안 막 만들어서 하는데 사실 기간 내에 수호바를 이제 두 번째를 신청을 했는데 그 두 번째가 오는 시간 동안까지 더 합해서 일주일 동안에 어쨌든 간신히 시간 내에 스크립트를 완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스니핏이 거기에 대한 그 증거가 되겠고요. 이렇게 스크립트를 만들고 나서 이제 2차로 그 데이터를 옮겨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타르 파일은 정상적으로 압축을 해서 다 올라가는 것들까지는 확인했습니다. 이제 문제가 스노우볼을 이제 옮기게 되면 제가 스나바트 오픈이라고 하는 깃허브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좀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 메타데이터를 쓰지 못하는 그런 약점이 있다는 걸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이 메타데이터가 가운데 보이시는 것처럼 스노우볼 오토 익스트랙은 true 이런 메타가 있게 되면 그 타르로 묶여 있다 하더라도 스노우볼 엣지에 그 타르로 묶여 있다 하더라도 얘가 S3로 옮기게 되면 자동으로 오토 익스트랙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풀려서 올려가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사용할 때는 파일들이 풀려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메타데이터가 못 올라가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잘못했다가는 그냥 타르 파일만 잔뜩 S3에 올려있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뻔했습니다. 근데 사전에 미리 그 부분을 파악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냥 파일을 다시 온프레미스에서 서버에서 이것들을 압축을 한 다음에 메타 태그를 붙이고 그 다음에 올리는 방식으로 정상적으로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그 파일들을 옮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다시 그 반납을 했죠. 반납을 하고 이런 과정이 이 화면에 보이시는 과정은 사실 하나하나가 다 그 콘솔에 접속해 보시면 현재 얼마만큼 올라갔고 스노우볼에서 그 S3로 올라갔고 전속 단계는 얼마고 속도는 얼마가 나는지 다 나오게 되는데요. 이 사이즈와 그 다음에 그 오브젝트 개수, 그 다음에 속도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는 1차에는 거의 6메가 bps밖에 속도가 안 났다고 하면 6메가 바이트 퍼 세컨드밖에 안 났다고 하면 지금은 약 170메가 바이트 퍼 세컨드까지 나오고 있는 거 봤죠. 거의 막 70% 이상 상당히 좋은 약 7배 정도 속도 어쨌든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2주 안에 데이터를 전송을 다 완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1차, 2차에 대한 두 번의 스노우볼을 다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능치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됐는데 이제 파일 개수가 뭐 2천만 개에서 나머지를 다 전송하는데 거의 동일하게 시간이 소요가 됐고 그리고 용량 자체에 대해서도 2테라와 14테라, 15테라 정도 되는 것들을 같이 같은 시간에 올릴 수 있게 됐고 라는 식으로 약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7배 정도의 성능 향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좀 성과를 볼 수 있었죠. 이러므로 인해서 고객분께서는 사실 좀 더 서비스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빨리 서비스 개발을 시작할 수 있게 되고 또 저와 같이 담당을 했었던 분이 정혜연 대리님인데 그분도 좀 더 안전하게 이제 저희는 빨리 끝냈고 이것들을 넘겨드렸습니다 라고 좀 고객께 위로 좀 보고를 좀 시원하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성공적으로 작은 파일들, 대량의 작은 파일들을 그 스노우볼로 인해서 클라우드로 옮기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저의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하면 총 3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 아까 5가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죠. 이 5가지를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할 때 나에게 맞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나에 대한 상황과, 그리고 클라우드가 제공하고 있는 AWS가 제공하고 있는 마이그레이션 서비스가 어떤 건지, 이것들을 매칭을 해서 좀 나한테 맞는 정확한 걸 사용하는 거를 권고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례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은 파일들이 많을 때는 결국 대량으로 뭉쳐서 보내는 방법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해진 시간 내 또는 빠른 시간 내에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전송시킬 수 있게 되는 그런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으며 제 세션을 잘 들으셨으면 여기에 대한 피드백을 꼭 기재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